살아야 된다. 침으로 돼 있는데 평생 찢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위협과 협박 속에서 종교 무지몽매한 그 평민들이 어떻게 믿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미신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성당 유럽 이런 데 가보면은 우리나라 절에 탱화 그려져 있듯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잖아요. 형상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거는 글자를 모르는 평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그림이나 그런 상을 소위 아이돌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라 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중세라고 하는 이 시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정말 어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라기보다는 위에서 만들어진 것을 갖다 그대로 던져준 것을 보고 그대로. 그래서 각종 미신. 그래서 이제 뭐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각 지역마다 뭐가 있습니까? 수호신이 있어요. 수호성인이 있어요. 수호성인. 그 시절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해가지고 수호신처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수호성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미신처럼 이렇게 해오는 어떤 시대였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 나가면서 근대라는 것을 이제 유럽인들이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경제적인 토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봉건제. 봉이 뭡니까? 봉이 이제 일종의 봉토. 그죠? 봉토. 봉건제는 우리가 작년에 했던 한중일 역사에서도 나왔었고 일본에서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나라마다 개념이 좀 달라요. 좀 이게 이제 이 개념이 정립된 것도 17세기쯤에 이제 정립이 됐는데 한번 좀 우리 구분을 한번 해보고 하면 이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의 봉건제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정점으로 해서 밑에 제후는 여러 제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후도 세 단계가 있는데 소위 공작, 백작, 남작. 공작은 영어로 듀크, 백작, 카운트, 남작, 베런.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조금 개념을 하는 게 공작은 소위 약간 왕족에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에 들어갈 수 있는 왕족들. 그다음 백작은 뭐냐면 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각종의 그 경계나 국경 이런 데에서 방어를 담당하는 좀 힘 있는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우리가 했던 당나라 때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죠? 안사의 난을 일으킨 안녹산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랬죠? 절도사. 절도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변경 지역에 땅을 한 덩어리를 주고 네가 거기 가서 왕처를 다스려라. 그죠? 사법권과 경찰권 이런 거 다 주고 세금 징수권까지 주고 뭐 그런 것처럼 백작, 남작은 그 밑에 이제 좀 이상한. 그러면서 이 제후들로 제후,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농노가 있고. 자, 그럼 이런 봉건제가 왜 만들어졌느냐?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뭐 특히 이쪽은 좀 달랐지만은 이 외적의 이걸 받는 프랑스도 이때 당시도 이렇게 쪼가리는 안 돼 있었지만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 플랑드르 지방, 부르고뉴 지방, 아키텐 지방. 이때는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역. 근데 이쪽에서는 마자르족이 지금 해오고 있지, 이슬람이 올라오고 있지, 노르망이 시도 때도 없이 내려오지. 그러니까 방어는 해야 되겠는데 이 전체적인 통일되었던 그런 권력은 없고, 그러니까 최고의 왕이 나라를 쪼갈쪼갈 해놨는데 한 제후들한테 권력을 주는 거예요. 자, 네 이 땅 나서려 줄 테니까. 응? 다스려.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땅을 주는 거죠. 봉토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제후 밑에는 싸움 잘하는 기사들, 말 타고 싸우는 기사들. 그 밑에 농노, 그죠? 일하는 사람. 그래서 중세는 크게 세 분류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싸우는 사람. 그 다음에 연락에 일하는 사람. 이 세 개청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이걸 통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나라를 나누어서 제후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네가 알아서 다스려라.
그 대신 전체적인 어떤 이런 측면에 대했을 때는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와서 군사적으로 충성을 해라. 그러니까 군사적인 충성을 한다는 계약을 전제로 이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그 안에서 네가 알아서 세금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제도가 공건제입니다. 공건제.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군사적인 업무는 있고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업무는 없었던 일종의 계약관계. 계약관계. 그러면서 요 덩어리를 이루는 하나의 경제 단위를 우리는 자원이라고 했죠. 자원. 자원이 뭐 그래서 보면은 중세의 기사입니다. 기사. 온 철갑을 투구를 쓰고 말을 타고 오로지 싸우는데 평소에도 잘 싸우기 위한 훈련에만 전념하는 뭐 일종의 깡패였어요. 깡패. 막 하면 싸우고 뻑 하면 결투하고 하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제 10세기 지나면서 이제 기사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야 기사라는 거는 싸움만 하는 게 아니야. 여자한테 예의를 갖추고 정의의 사도로 나쁜 짓 하는 사람 처벌하고 하는 소위 기사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때 롤랑의 소설 이런 것도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사도라는 게 세우면서 생겨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예의를 갖춘 어떤 그런 걸로 하지만 초반기에는 싸움만은 깡패였어요. 깡패. 예, 중세 기사 이 사람은 이제 소위 십자군 전쟁 때 기사죠. 옷 벗을 때 이렇게 하는 기사.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여기 뭡니까? 이걸 덩자라고 합니다. 덩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장이 만들어지고 덩자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말을 타고 안정적으로 서가지고 활도 쏘고 싸울 수 있지. 이게 없으면은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덩자가 딱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덩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역사에서 기사. 그래서 중세의 성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영주가 사는 성이죠. 영주가 사는 성. 방벽을 두르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 성을 중심으로 각종 시설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과학관, 뭐 각종 생활에 필요한 뭐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고, 이 밖에 이제 농노들이 사는 농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하나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영주는 이 안에서 완전히 절대 왕이었죠. 심지어는 처녀 총각이 결혼했을 때 그 처녀가 제대로 됐는지 그 초약권까지도 영주가 가지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하여튼 뭐 그때 당시 최고의 그 지역에서는 하는 요 그러니까 장원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토제라고 들어보셨죠? 네. 삼토제.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럽에 왜 맥주하고 그 와인이 발전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물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비싼 돈 주고 에비앙 사 먹는 사람들 잘 이해해요. 사실은 유럽은 굉장히 그 땅이 척박해요. 석회질도 많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 와인이나 맥주가 많이 발전했던 게 물이 안 좋으니까 그걸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맥주, 와인이 발전을 했어요. 제가 볼 때 물이 진짜 좋은 데는 우리나라 좋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좋은 데가 제가 보기에는 일본. 그러니까 반도나 이 화산 지형은 기본적으로 물이 좋다. 그래서 외제물 사드시 마시고 우리나라 물 드세요. 우리나라 물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우리나라 그 아까 쌀농사 하는 데 비해서 위도가 높잖아요. 저 추운 지역이단 말이죠. 추운 지역이 북쪽이니까 해가 덜 들어와요, 우리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식이 뭡니까? 밀이잖아요, 밀. 자, 밀은 굉장히 지력 소모가 많으면서 생산성이 낮은 곡물이에요. 하나를 심으면 보통 3개에서 5알 정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보리는 하나 하면은 한 5에서 한 7. 벼는 하나를 심으면 얼마 정도? 100알 정도. 그래서 대부분 그 인구가 밀집된 데는 벼농사가 가능했던데 인구가 많이 생기는데 그 유럽은 기본적으로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밀이라고 하는 게 한번 농사를 짓고 나면 땅에 있는 양분을 확 빨아먹어버리거든요. 한 해 농사 지으면 그 다음에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한 해 하고 한 해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아까 GDP도 낮고 그 야만적인 생활을 초기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하고 그래서. 근데 삼포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소위 그 엘리트들, 수도원에 계신 수도사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한 새로운 영농법. 춘경지, 그러니까 겨울, 여름, 그 다음에 휴안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여름에 뭘 심는다? 콩과 비리. 이때는 밀을 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해 쉬고 한 해 심고 한 해 쉬었어야 되는데 이 콩비리를 여름에 하니까 지력 소모도 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력도 해주면서 사람들한테 단백질도 공급해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생산성이 확 올라간 거죠. 삼포제림처럼. 그래서 이 장원 안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그걸 했고, 아까 와인 같은 경우도 주로 누가 개발했는 줄 아십니까? 수도사들인데, 엘리트 수도사들이. 그 사람들 뭐 평소에 늙기도 하고 시간 남아 돌잖아요. 그러면 필사를 하거나 뭐 연구를 하거나 농사를 하거나 중세 때 땅 그 개간 여러 개 그 땅을 개간 숲을 자르고 개간을 해갖고 땅을 넓히는데 최고 그 지대한 사람들이 수도원에 계신 수도사분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수도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사를 보니까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그 포도주 재배를 하다가 더 나온 것이 이제 와인으로 생산. 그래서 수도원에서 포도 와인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요. 이것은 이제 장원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렇게 갖고요. 자, 그에 비해서 우리 그 작년에 했던 동양사를 보면 중국도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나라 때 처음으로 봉건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 하음주. 그거는 뭐냐면은 이 동양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그 동양의 군주, 황제, 최고 권위자는 천자가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다. 소위 천명사상. 자, 그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위계관계가 수직적으로 가는데, 그게 또 왕이나 제후들한테 이때는 주로 처음에 주가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자기 친척, 형제 땅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책봉이라고 해요. 책봉. 책봉을 해갖고 거기에 어떤 인수, 인과 도장과 이런 걸 주면서 그 대가로 뭘 해라고 하냐면은 조공. 조공이라는 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와서 나한테 문안 인사 드리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그것도 하고 서로 또 이런 선물 내려주고 하는 책봉 조공 관계로 이어진 관계로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땅하고 좀 차이는 뭐냐면은 이거는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 쌍무 서로 해야 되는 거. 이거는 땅을 주는 대신에 여러 가지 있을 때 책봉 조공을 해야 된다는 관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땅이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왕의 것, 천자의 것. 땅 모두가 천자의 것. 근데 백성들은 천자가 은혜로 베풀어준 땅을 경작을 하는 은혜를 받아서, 그게 우리 조선시대, 우리 1900년까지 넘어왔고 중국도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게 왕토사상. 그에 비해서 유럽은 일종의 계약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제 땅이 완전히 어떤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소유권 개념이 더 강화하는 차이를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회가 중세 봉건 사회다. 그 다음에 봉건 사회를 우리가 또 특징을 지을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던 교황이 이제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다 보니까 교황은 이제 자기가 이 세계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고, 그에 말에 써서 이쪽의 영토를 지배하는 이 소위 신성로마 황제, 이쪽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속군주로서 자기가 최고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황제와 교황이 서로 파워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이권의 게 뭐였냐면 성직 서인권. 성직 서인권은 뭐냐면 성직 임명권입니다. 성직 임명권. 자, 왜 성직을 임명권 가지고 이렇게 싸웠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각 그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데 이때는 제일 중요한 지식인들이 모이고 파워를 가졌던 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에
땅도 많이 주고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상당히 재산도 많았고 또 그러고 중세 때 제일 큰 세금이 뭘까요? 교회에 내는 11조 10분의 1을 내는 그게 거의 세금적인 것이 됐던 거예요. 교회에 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의 세속의 제후의 소위 제후들이 자기 지역의 주교들을 임명을 했어요. 성직을. 근데 보니까 이 교황이 그거 보고 있으니 꿀따고 안 하는 거지. 꿀따고.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하듯이 교회에 돈이 모이고 파워가 모이니까 부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세에 있던 성직자들이 그때는 결혼도 하고 성직자들이 재산도 가지고 그리고 또 상속도 해주고 막 그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가 많았던 거지. 그래서 교황이 이제 그때 수도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8세기, 9세기 세면서 제일 처음에 생겼던 게 도미니크가 아니고 우리가 그 수도원으로 유명한 게 뭡니까? 프란치스코. 제일 처음 생긴 베네딕토 수도에. 그 다음에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에, 그 다음에 도미니크 수도에. 좀 특징이 있어요. 베네딕토 수도에는 우리가 성직자들이 너무 부패했다, 너무 세속적이다. 우리가 이제 금금하게 살고 결혼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가자 하면서 그거에 그쪽 수도원 출신으로서 그레고리 7세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원은 청빈, 가난. 그 다음에 도미니크는 공부, 학습, 이성적인 공부. 이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레고리 7세가 오면서 우리 교회도 이 사람이 생각하면서 성직자들이 결혼을 금하면서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성직자가 재산을 가지면서 매매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민중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각 지역에 있는 성직자는 내 관할인데 왜 세속 군주들이 임명을 하냐. 앞으로는 교황이 임명하겠다. 이 성직 선거 가지고 대립이 심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그거였지. 뭐 이런 거죠. 서울에 본사를 둔 현대자동차로 칩시다. 현대자동차 사장이 여기 양재동에 사장님이 있는데 현대지사를 갖다가 호남 지역에 냈어. 그 호남 지역에 있는 이제 도지사가 그 현대 그 호남 본부장을 자기가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현대 사장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뭐 얘가 딱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거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있는 현대 사장이 호남에 있는 현대 지사에도 자기가 임명하는 게 맞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대빵 붙은 게 소위 간호사 분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들고 나왔던 사람이 하일리 4세. 하일리 4세가 뭔 소리냐, 안 된다.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레고리우스가 뭘 했다? 하일리 4세를 파문은 뭐냐면은 기독교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뭐 기독교 종교가 지도하는 데서 쫓아낸다는 것은 재판의 보호도 못 받고 천국에 못 간다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렇게 쪼가리 나 있는 제후들 입장에서는 너무 파워가 세지는 황제가 파워 세지는 걸 싫어하거든. 그래서 교황 편을 들면서 이때 황제 힘을 꺾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일리 4세가 여기 막 대항하다가 결국은 카노사라는 데 가가지고 그 교황한테 사흘밤을 무릎 꿇고 빕니다. 교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걸 갖다가 이제 역사에서 카노사 불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때가 이제 사실은 이제 교황권이 이제 올라가는 시기죠. 이제 파워가 팍 올라가는 거죠. 세속군주에 대해서 이깁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중세 시대는 경제적으로 봉건제, 장원제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황제와 교황이 세상의 두 중심, 서로 싸우면서 이끌어가는. 그 속에서 평민들은 연락에 일만 하면서 가르쳐 준 대로 믿으면서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정말 암흑의 시대. 뭐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쓰지 않는데 다시 중세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발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중세를 한번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황권이 커지다가 이제 정점을 달리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정말 역사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전쟁이죠. 정말 황당한 전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냐면은, 자, 이쪽에서 아까 말했던 이제 돌골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쪽이 이슬람 쪽인데, 그 이슬람 쪽 터키를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힘을 형성했던 게 셀주크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가 이쪽에서 그나마 이쪽 기독교 세계를 지키고 있는 이 세계가 비잔틴 세계, 동로마가 아직 살아남았다고 했잖아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계속 압박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를 지키고 있는 동로마 황제 입장에서 굉장히 긴박감을 느낀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 교황한테 SOS를 칩니다. 우리가 서로 이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좀 우리를 좀 도와줘.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가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3대 종교 성지적이죠. 어디 성지 종교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는 뭐 당연히 성지일 수밖에 없죠, 그죠? 유대교 역사에 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제 여기가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네들은 그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처음으로 성전을 만들었을 때가 어디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때. 그게 BC 약 900년경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파괴되죠?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바빌로니아가 와가지고 완전히 파괴하면서 쫙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바빌론 유수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그래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뭐죠? 헤롯이 또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짓습니다. 아주 멋있게 짓는데, 이 로마가 통치하던 이 시기에 정말 유독스러운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죠. 로마 제국이란 거는 다신교, 종교적 관용이 있으면서 로마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룰만 지키면은 종교적으로 다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유독 유대 민족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가 믿는 오로지 그 유일신만 믿겠다. 그래 계속해서 로마에 반대하고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민족이 망하죠. 언제 망합니까? AD 70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하드리아누스 왕자가 그 다음 황제에서 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흩어지죠. 그죠? 유대인들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디아스포라. 굉장히 중요한 게. 주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쪽 근동 쪽으로 좀 흩어졌지만 제일 많이 간 데가 이베리아 반도 이쪽으로 갔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역사 이야기할 때 굉장히 유대인들의 행적이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갔던 데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일종의 해방부였어요. 그쪽으로 제일 많이 갔어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많이 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하지만 그렇게 갔습니다. 뭐 이야기가 되려고 십자가인데. 그렇게 해서 셀주크 투르크하고 이 소위 이슬람이 왜 성지가 됐냐면은 무함마드가 그것도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살다가 죽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면 사진에 보면은 그 황금돔이 나오죠. 그 위에 검색한 그게 그거는 사실은 이 유대교의 성전이 아니고 유대교 성전은 70년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벽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진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도문 적어가지고 꼽아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통곡의벽. 그게 그때 성전의 유일한 흔적이 남아있고 황금동으로 만들어진 그거는 무함마드가 거기 와서 성천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 사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아랍인족하고 있고 갈등이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가 이 기독교의 성지가 이슬람족들에 의해서 정복이 됐다. 우리가 이걸 탈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쪽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그 말 되네. 각 주교들 다 끌어모은 거예요. 클레로몬 오라. 이 사람은 뭐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에 내가 정말 교황으로서 권위를 한번 확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도 안 듣고 잘난 척하던 이 동로마 이쪽도 내 손아귀에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클레로몬 회의에 해가지고 이제 호소를 한 거지. 자, 우리가 기독교가 이 이민족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 너희들이 이 성전에 참여해가지고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죽어서 천국 간다. 하나의 성전이다, 성전. 그리고 그 안에 그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지. 그 영주들은 어떤 거에 있었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구조화에서는 계속 땅이 나눠지고 나니까 분봉을 받을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세, 그 둘째, 셋째 이런 형제들은 이번 기회에 이제 땅도 부족한데 한번 가서 땅을 한번 차지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상인들은 이번 기회에 이쪽 이슬람 쪽이 상당히 문명이 발전했고 이쪽에 가면 정말 좋은 것들이 많다는데 이번 기회에 가서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평민들, 농민들 이런 거는 그래서 정말 맨날 일만 하다가 죽게 생겼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나가서 뽐나게 싸우고 뭐 순교하더라도 천국 간다니까 손해볼 거 없지 않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차례에 걸쳐서 이제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의 200년에 걸쳐서 하게 되죠. 정말 황당한 전쟁입니다. 1차는 성공했어요. 1차는 가가지고 이쪽에 예루살렘을 수복을 했어요. 수복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여기에 이집트를 근거로 한 그 사라센 왕조의 영웅이 나타나죠.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뭐 그런 과정을 하는데, 이때 갔던 십자군들이 너무나도 그 야만스럽게 살육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슬람에 그랬지만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관용책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로 그걸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안 했어요. 경제적인 유인만을 줬어요. 너희들이 이슬람을 믿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대신 이슬람 안 믿으면은 그 대신 세금을 좀 더 내라.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를 그렇게 배타시하지 않았던 그 상황인데, 이제 뭐 하여튼 유럽에서 그 원정을 해서 엄청난 그 살육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때 1차 원정 때 그건 누구였냐면은 이쪽 노르망족에서 와가지고 이때 당시에 노르망족이 침입해가지고 프랑스 북부에 하도 얘들이 야만스럽고 싸움 잘하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여기다 아예 땅을 떼주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요? 노르망디. 지금도 노르망디라고 해요. 노르망 그 영지 있는. 그래서 이때 1차 원정 때 최고 잘 싸우고 주력으로 했던 사람들은 노르망디 출신들 그 기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 한 7차에서 하게 되는데, 1차가 그랬고 우리가 4차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4차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예루살렘이 있다가 이제 이집트의 살라딘에서 다시 뺏기고 하니까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때는 여러 나라 왕들이 같이 참여한 연합군이 돼요. 우리가 게 아니라 이집트를 쳐야 이쪽을 정복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여러 나라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베네치아로 가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가려고 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 대신 이제 베네치아한테는 너가 배를 만들어라. 우리가 수만 명의 한 10만 명 모을 테니까 그 실은 안에 배를 해라. 돈을 주겠다. 그렇게 갔는데 실제로 도착해서 보니까 4만 정도밖에 안 오고, 그러니까 베네치아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들입니까? 배는 다 만들어놨는데 사람도 적게 오고 돈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줄 애들이 아니죠, 베네치아.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은, 좋다, 너한테 배 줄 테니까 내가 말하는 지역을 침략해서 뺏어라. 그러면 배를 주겠다. 이 사람들은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슬람 이쪽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위에 초원길 이런 쪽으로 하고 이쪽 동방 쪽에서 오는 문물들이 일로 와가지고 이쪽을 거쳐가지고 쭉 유럽에 들어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필요한 땅을 갖다가 뺏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지. 그걸 해주면은 배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군이 엉뚱한 용병이 돼가지고 이쪽을 공격하면서 비잔틴의 수도가 있던 콘스탄티노플도 이제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너무 복잡한데 이거 다 설명하고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콘스탄티노플 공격을 하고 그걸 함락을 해하고 라틴 제국이라는 걸 세워버려요. 엄청난 사람을 죽이면서 완전히 변질이 된 거죠. 그렇게 해도 이제 한번 되기도 하고, 또 뭐 나중에는 이제 그 소년병 십자군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애들이 막 또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가 가서 한번 또 해야 되지 않겠냐고 수만 명의 애들이 모여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반은 물에 빠져 죽고 반은 도착하자마자 또 이거 이슬람들은 잡혀고 노예로 다 팔려가고, 정말 역사상 보면 황당한 전쟁이었어요. 결국은 뭐 결과적으로 200년에 걸쳐서 하긴 했지만은 실패로 끝났죠. 근데 이제 역사에 그냥 뭐 이상한 동기로 일어나긴 하지만은 역사는 항상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그걸 그때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부작용 혹은 부산물. 뭔가 역사적에서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던 뭔가 크게 일어났었으면 그 이후에 뭔가 뜻하지 않았던 의도물이 나온다는 거죠. 뜻하지 않게 생긴 바이 프로덕트. 엄청난 바이 프로덕트를 이 십자군 전쟁이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냈냐 하면은 아까 천년만 했을 때 GDP가 이쪽 지역이 80%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거의 미개한 문명이었어요. 그 이쪽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쪽의 선진 문물을 맛을 보게 될 거예요. 선진 문물을 맛을 보게 되고 흡수하면서 이쪽에 선진 문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뭐가 들어오냐면은 중국의 3대 발명품이 뭡니까? 종이, 하약, 활판, 인쇄, 종이는 이때 말고 이미 저 당나라 때 탈라스 전투,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고선지 장군이 했던 이슬람하고 당나라와 한판 붙었던 탈라스에서 붙었던 그때 그 중국의 종이 기술자들이 이슬람 쪽으로 옮기죠. 이미 넘어갔고 이때 화약, 뭐 총포, 그다음에 활판, 인쇄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가장 수혜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베네치아. 베네치아라는 도시도 참 재밌어요. 이때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로마에 있던 사람들 그 일단이 이쪽 베네치아로 가게 됩니다. 베네치아는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갯벌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갯벌에 말뚝 박아가지고 거기에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개인들이 쳐들어왔을 때를 피해가지고 일단의 로마 사람들이 가서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발달을 했고 상제가 발달했던 사람들. 그래갖고 이제 이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제가 표현하죠. 몇 곳곳에 자기 식민지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지중해 동지중해 이쪽 무역을 확 잡는 거죠. 베네치아하고 이쪽에 있는 제노바, 피렌체 이쪽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이. 그래서 이쪽의 발달된 문명이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 동지중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동양의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최고 인기 품목이었겠어요? 그때 당시? 향신료. 옛날부터 유명했던 게 비단, 도자기. 예? 전부 그때 당시로는 지금 우리가 1등인 그 반도체 같은 게 도자기, 비단이에요. 중국에서 이쪽 가는 거예요. 일로 이쪽 그 위에 그 어디입니까? 저기 이게 초원길. 초원길은 최초의 유목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아주 건조한 초원길.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나라 때 장군이 개척해가지고 만들어진 비단길이죠. 비단길. 그래서 여기 이 중앙아시아 이쪽 사마르칸트 이런 데들은 다 그 중개무역으로 어떤 그 오아시스 도시에서 발달하는 문명.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명나라 때 하겠지만 다 그 몽고 때 팍스 시카나라고 해가지고 몽고 때 그 만들어진 해상로. 제일 먼저는 이거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지고 어디로 다 모이느냐? 이 알렉산드리아하고 이쪽 아까 말했던 이스탄불 이쪽으로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이 이 소위 중개무역의 핵심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베네치아와 이쪽 여기 나오네. 이쪽 이 북부 이탈리아 이쪽이 이제 그 소위 동방무역의 수혜를 하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보면은 이쪽에서 동방이 이래 와가지고 북부 이탈리아에 한번 직결을 해가지고 이쪽 북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북부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쪽이 이제 엘베강, 라인강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쪽에 그 하류 지역에 이제 지역 도시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리베크, 뭐 브레멘, 함부르크, 안트페르펜 뭐 이러면서 요 중간에 이어지는 게 이제 파리, 프랑스의 쌍파뉴 뭐 이런데. 이쪽에서 온 걸 갖다 중간 이문 붙여가지고 이쪽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이쪽은 이제 중개시장이 만들어지고 이쪽은 이제 플랑드르는 전통적으로 뭐가 선했던데? 모직. 그러니까 이쪽 영국에서 키운 양들에서 뽑아낸 양털을 가지고 와가지고 모직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플랑드르 지방.
이쪽. 이쪽은 소위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한자동맹. 한자동맹. 한자동맹이라는 게 뭐냐면 한자 써서 한자동맹이 아니고 한자는 독일어로 집단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그 엘베강, 라인강 반대에 있는 도시들 100개가 서로 연맹